지금 대통령 측에서 여러 증인들을 네. 신청을 했었는데 변호사님, 이 3명에 대한 증인 신문 기각 헌재에 좀 어떤 판단이 좀 있었을까요? 네, 결국은 증인 신청을 체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사건 심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증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강희구 증인 신청됐던 강희구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장 그리고 네. 박경선, 신용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뭐 소위 말해서 동부구치소다 이런 예. 다른 네, 업무, 네. 교정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인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고 예. 판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심리와 직접 관련 없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그리고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증인 신청 기각을 했고요. 헌재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국회 측도 이후에 이제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한 총리를 양측의 쌍방 증인으로 할지 변경 여부도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한측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이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증인으로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신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신문 사항을 이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반대 신문은 주 신문 사항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만약에 지금 이 해당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의 일방에 신청된 증인이라고 한다면 주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신문된 사항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놓고 묻고 싶은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바꿔 설명을 드린다면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보다는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결심할 만큼 당시에 이 야당의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 만한 상황, 이 정시 사변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국정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를 한덕수 총리에게 묻고 싶을 것이고요. 반면 이 국회 측에서는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회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권만 갖는다라고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반대 신문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국회 측에서도 우리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적으로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다, 주신문을 하고 싶다라는 아마 의사결정 하에 이 국회 측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우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쌍방이 신청하게 되면 쌍방 다 주신문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쉽게 풀면 각각 이제 양측,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각각 해당 증인을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만약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 윤 대통령 측에서만 주신문 권한을 갖는다면 국회 측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주신문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측에서는 쌍방 증인으로 좀 채택을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증인 신청을 국회 측에서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헌재에서 들어온 속보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왔고요. 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에 각각 60분씩 증거 요지를 진술을 한다. 자, 증거 요지를 진술을 한다. 어떤 뜻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증거가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거라는 거는 우리가 법률상 주장하는 내용과 그 법률상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결국 탄핵 소추 사유와 그 소추 사유에 관한 여러 가지 변론들을 부합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의 바탕으로 한 그러한 소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의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재판이라는 걸 할 때 이제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증거 조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가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주장하는 내용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을 하고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주장을 정리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제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주장하고 있는 사유들이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변론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4일에 이제 헌재 심판 당시 출석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증언을 좀 거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검찰 진술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뭐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했었고 헌재 심판정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은 검찰 신문조서에서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진술했다는 것이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다수 본인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이 증거,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이 지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증언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 검찰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력을 획득했다라는 것은 증언을 거부해서 비어졌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검찰 작성 피신조서가 대신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아예 증언으로서 배치되는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언이 거부되어서 어떠한 진술도 나오지 않은 뭐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직접 지시 내용이랄지 뭐 사전 공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던 부분은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 수사 단계 때의 조서가 증거력을 획득함으로써 증언이 거부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 조서로서 이 증거가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사실은 주택의 증언을 거부했던 부분이 본인의 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다수 이 증언을 좀 피했고요. 또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말로만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검찰 단계 혹은 경찰 단계 때 어떻게 진술됐는지가 오늘 조서로서 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수사 단계 때의 진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헌재에서의 증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직접적으로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상황이 오히려 좋지 않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검찰 조서를 특히나 증인 신문할 때 그 조서를 활용해서 신문하지 말라라는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 계속 했었고 또 재판관들에게는 검찰 조서나 경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증인대에 서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증언한 것들이 증거로 채택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직접 통화를 해서 지시를 받았던 각 사령관들은 여기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개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이 진술을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진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의 사실의 확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작성, 피신 조사라는 것이 우리의 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고 변호인의 입회하에 보통은 이제 대부분 작성이 됐고요. 실제로 이 진술 내용에서 만약에 내 진술이랑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 방식의 이제 수사와 진행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증거로서 아예 안 받아들이는 것들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심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증거 채택은 당연히 했을 것이라 보이고요. 다만 이제 증거 채택이 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소위 말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히 당시 군부대가 도대체 왜 거기에 갔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채택해서 심리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9차 변론기일 오늘 조금 전 2시부터 시작이 돼서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국회 측 헌재 헌법재판소는 이진우 사령관의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각각 60분의 증거 유지 진술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 측에서 조금 전 증거를 채택한 이 진술 조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 또 불출석한 증인 조서의 증거 조사는 위법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 진술 조서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문영배 재판관이 4차 변론 때 증거가 결정됐고 이의 신청하기에는 늦었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9차 변론 기일이니까 지난 4차 변론 때 이미 증거로 결정됐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실제 헌재 심리 시작하기 전에 나눴던 대담 내용 중에 아마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요 증인, 특히 진술이 변경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이 수사 단계 때의 진술 조서의 증거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쟁점이고 헌재에서는 계속해서 증거로 채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설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대단히 낮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또다시 헌재 재판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이제 헌재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미 4차 변론 때부터 이 내란 관련한 수사 기록상의 이 진술 조서 증거로 채택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미 9차 변론기에 이르러서 이것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한들 헌재 재판관들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이 헌재 문영배 이 권한대행 소장의 권한대행의 지금 이야기인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속보 내용으로 나오는 것 중에 불출석한 증인 조서의 증거 조사는 위법하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이 수사 기록 속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던 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주요 증인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하달받았던 군 관계자들 또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인으로 직접 신문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듣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한 진술 조서도 그 수사 자료 중에 상당히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 없이 이렇게 증거 조사를 하고 이 증거력을 인정하고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갖고 지금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방금 전해드렸는데 재판부 측에서 이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현재 국회 측의 진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의 조대현, 석동현 변호인이 법정을 이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왜 자리를 옮긴 걸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보통 이석이라는 그 자리를 옮겼다는 거를 표현을 하는 예.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겠지만 예. 네. 소위 말해서 이 변호인단이 앉는 자리가 부족해서 방청석으로 가는 경우를 이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예. 이제 법정을 떠났다. 법정을 나갔다. 네,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항의하는 취지에서 그랬다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있었던 그런 이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보면 될까요? 만약에 이제 법정 밖을 아예 나와서 이제 변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다면은 그런 취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돌연 9차 변론기일 사실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조대현 변호인, 석동현 변호인도 법정 이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울구치소의 입구에서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화면인데 헌재를 떠난 대통령 측의 차량이 네. 지금 경호처 차량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시가 다 된 예. 시각에 저희가 이제 윤 대통령의 불출석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약 30여 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구치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채 2-3시간이 안 된 그런 시간으로 좀 보이는데 자, 사실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여러 그 법정의 상황들을 좀 접하셨겠지만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어떤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검사로 생활할 때도 또 지금 현재 변호사로 생활할 때도 출석했던 당사자가 갑자기 재판 시작 전에 불출석을 통보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그날 불출석하겠다라고 이제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개인적 사정이랄지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라고 하면 이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회 변경을 요청을 하는 경우, 근데 기회 변경이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거동이 어려울 때는 불출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재판정까지 도착을 했는데 돌연 불출석을 선언을 하고 돌아가는 당사자는 저는 이제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았고 굉장히 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이 불출석을 결정했겠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앞으로 이러한 지금 오늘의 선택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꾸만 저는 그 전 기일 때 윤박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네. 이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예, 단어가 예. 자꾸 떠오르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이 중대한 결심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어떠한 더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지금 변호인단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심리의 막바지에 달했기 때문에 마지막 또 카드를 꺼내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고민해보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조대현 변호인, 석동현 변호인, 대통령 측 변호인 둘이 법정을 이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중 석동현 변호인은 다시 입정을 해서 착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재 측에서는 이 국회 측의 이 증거 제시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측에서는 계엄 포고령이 80년대 포고령과 쌍둥이다 하면서 이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을 제시했다라고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계엄 관계자의 진술 조서와 국무회의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 측이 탄핵 심판에서 오늘 제시한 증거들이 그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진술 조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대통령 측에 좀 상당히 불리하게 읽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의 증언 내용들만 봤지만은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증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보려면은 이게 각 개인이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군 부대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상하 간에 어떠한 명령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시 각 부대원들 그리고 그 부대의 지휘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명령에 반응했고 어떤 취지로서 작전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진술 조서들에 상당하게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돼서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관련된 메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곳이고 네. 경찰 그리고 방첩사 그리고 이제 홍장원 차장의 진술 이런 진술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포조로서 운용이 되거나 체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지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여당 대표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의전서열상 굉장히 높은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는 체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조서를 통해서 다 확인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기존의 증언 내용들에 대한 부분과 그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부분들을 나머지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방금 전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곱씹어 보게 되는데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구치소로 돌아간 상황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법정을 이석한 상황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방금 뭐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번 8차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이 얘기했던 이 중대 결심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김성훈 변호사는 이 중대 결심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 과정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과정에 있어가지고 법원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 과정 절차에 있어가지고 따르는 기본적인 태도가 제 시간에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에 참여하고 경청하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당사자는 이제 직전에 돌아가고 또 만약에 이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청석으로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재판부의 허가 없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변호인이 그냥 나가버린 것이다. 사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재판 과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거부하는 행동으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우리의 헌법 시스템 속에서 이 탄핵 심판과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은 헌법의 수호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수호 과정에서 그런 태도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부분들은 네.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가지고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리로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 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대통령 측의 배진환 변호사도 이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네. 이 지금 들리는 것으로는 이석을 한다는 게 법정을 나간다는 게 지금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변호인들이 법정을 나갔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상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앞서 윤 대통령이 있는 그 변론기일에서는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뭔가 의견이 정리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구치소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대리인단들끼리도 뭔가가 조금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좀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아까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요. 변호인은 재판 진행 도중에 이석을 할 땐 반드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건 전적으로 재판관입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이 실시간 현장 영상을 볼 수는 없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네. 지금 아직 전해지지 네, 않고 있는데. 없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재판이 진행된 도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석을 하는 것은 예.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함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지금 이석한 인원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혹시나 만약에 오늘 이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지금 불출석했지만 만약에 변호인까지 모두 다 갑자기 퇴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오늘 변론 기일 자체의 진행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이 아예 이석을 해서 상의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재판 진행 관련해서 진술 조서를 채택한다, 그 의견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재판장의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상의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오늘 변론 기일에 협조를 하고 참석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것인지 어떤 내용의 상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보통 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는 이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들이 이제 같은 측은 이제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밖으로 이석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과연 어떤 내용을 의논하는 것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네, 앞서 있었던 이 진술조서 증거 채택에서 이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국회 측의 진술이 계속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진환 변호사도 이석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도 2명의 변호인이 이석을 했다가 또 1명은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좀 일반적인 겁니까? 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급박한 상황이 변호인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재판관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잠깐 이석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여쭤보고 재판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잠깐 이석했다가 그 용무가 끝나면 돌아오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판 검사를 할 때는 한번 재판이 시작하면 6시간도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석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중간에 재판장이 휴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용무를 받던 것이지 중간에 갑작스럽게 이석을 하진 않는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보시겠지만 재판 시작한 지 아직 4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3명의 지금 변호사가 이석을 했고 그중 1명만 복귀했다라는 것은 조금 통상적인 절차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많은 재판을 경험하신 이 두 변호사는
분들도 지금의 상황을 사실 좀 이해하지 못하는 네. 그런 표정을 지금 두 분의 표정이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례적이다라는 표정을 저희가 좀 읽을 수가 있고요. 국회 측에서 지금 재판정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은 국회 측에서 현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진술 조서를 또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국회 봉쇄와 침입과 관련한 증거 요지를 현재 진술을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외곽을 봉쇄를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금 그림으로 잠깐 지나가기도 했는데 심판정 안에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변론을 할 때는 예. 그 스크린에 그 내용들을 띄워서 재판부뿐만 아니라 방청석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론하고 있는 내용들은 방청석에서도 계속 공개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석이 만약에 이제 이석 관련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예. 게 재판부의 허락 없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네. 이석을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거나 나가는 행동들을 반복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법정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어떤 불만들을 광장에서 이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중에서 위험 수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법원을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재판부 자체에 대한 어떤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광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법률가라면은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재판의 과정, 재판부 그 절차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고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이제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반대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의 이유로 해서 법률가들이 허락 없이 이석을 하거나 다시 왔다 갔다 재판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식의 그건 소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사법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상임위하다가 서로 몸싸움 벌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요. 법정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은 헌법 수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재판관 개인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 앞에서 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휘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절차 자체는 존중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회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것으로 지금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수사기관에 이 진술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 대통령의 어떤 조서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검찰 조서로서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지를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국회가 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이 서면, 이 증거조사 과정 중에 국회에서는 현출을 시키면서 이 지시사항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국적인 지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지금 현재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회 측에서는 결국에 지금 이제 현재 주요하게 증인으로 이제 나왔던 뭐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이 여러 명의 증인들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결심과 이 지시를 통해서 하달받아서 실제 시행했던 인원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이 PPT를 띄워놓고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증거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지켜야 되는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그러한 절차적 요건도 흠결이 되었다라는 점을 또 이 국회 측에서는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렇게 증거 조사 그리고 증거 설명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서는 이 증거가 채택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서 증거 조사가 좀 국회 측이 먼저 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측에서의 이 진술조서 제시, 증거들 제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국무위원 3인의 진술조서를 제시했었고, 그리고 계엄 관계자의 진술조서, 국무회의록을 제시했다고 조금 전에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은 이제 비상계엄이 당시에 뭐 국무회의 같은 것을 거쳤는지 이런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걸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국무위원들의 이 그간 뭐 국회나 또 여러 과정 중에 나왔던 진술을 통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 국무회의의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이 절차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국무위원 3인에 대한 진술 조서를 하나씩 이제 제시를 하면서 국무회의로서의 어떤 절차나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좀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무회의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과연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 회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거듭해서 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국회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 이야기도 좀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관련 얘기였는데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죠? 네, 한마디로 이제 창원 지역구 예. 공천과 관련돼서 이제 당시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특정 검사의 공천을 김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부탁을 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한 대화 내용들을 복귀하고 있다라는 예.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이슈로 처음 시작이 됐다가 저희가 첫 번째로 가지게 된 의문은 그럼 어떻게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비의 절반을 줄 정도로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왜 그 국회의원이 그것도 다선의 국회의원이 저 특정 사람에게 자신의 공천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수사의 본령은 명태균 씨가 구체적으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락처, 이런 연락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그 공천과 관련된 권한 그리고 지시가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했다는 부분들을 일단 명태균 씨가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관련된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도 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또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이 통화 복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이 통화 복기록이라는 것이요, 뭐 통화의 뭐 원본 녹음 파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건지 복기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속기록 내지는 녹취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복기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이 복기록이라 함은 이 기억을 복기해서 그때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용의 주요 취지들을 내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복기록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어떤 속기록이나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이 존재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문자로 현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복기록이라는 것은 기억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복기하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사견을 넣어서 그때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조금 바꾼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기록 그 자체의 어떤 이 증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복기록이 나온 부분은 결국에 이 명태균 씨와 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통화 과정 중에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 씨에게 이 특정인에 대한 공천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주요 이 복기록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왜 명태균 씨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복기록이 지금 왜 나왔는지 그 시기와 그 배경, 또 지금 시점에서 굳이 명태균 씨가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복기록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따져봐야만 복기록에 대한 증거적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 복기록의 증거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한 뭐 당사자라고 지목이 된 김상민 전 검사를 포함한
출석함한 당사자들은 통화 내용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면 이 변호사의 이 복기록이라고 얘기한 그 내용들이 정말 증거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많은 정황적인 상황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기록 자체보다도 이제 나머지 증거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는 그 중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같은 내용에서 그 복기록의 내용과 부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렇게 통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통화 전후에 이제 이 해당되는 공천 추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또 관련돼서 전후방에 있어서의 연락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복기록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복기록만으로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전화 외에도 문자나 뭐 여러 가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상당히 증거로 확보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 내용들과 얼마나 일치되는지에 보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통화 시점이나 연락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이제 공천 추천 대상 검사랑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은 제3자들 간의 관계와 이 시점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복기록이라는 네. 용어를 왜 썼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저희가 복기록이라는 용어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결국의 증거는 이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기록은요. 용어로 봤을 때 마치 녹취록처럼 어떤 굉장히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객관적인 어떤 서증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이 단어의 효과가 있지만 네. 실제로 명태균 씨의 진술과 동일합니다. 명태균 씨가 기억하는 바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명태균 씨의 진술과 동일한 것인데 마치 그것을 복기록이다라는 단어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속기록이나 녹취록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은 작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본질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도 명태균 씨 본인이었다라는 점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술이라는 단어와 또 복기록이라는 단어, 사실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좀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잘 해주셔서 이해가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명 씨 측의 이 주장 사실 여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을 꺼낸 건지도 궁금해요.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좀 이첩됐다거나 뭔가 좀 규모가 커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되는 질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 시점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밝히기 시작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그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첫 번째는 결국은 이 폰에 대한 포렌식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메시지들에 대한 증거 확보가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점이 하나의 또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이제 왜 비상계엄이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에 대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과정들을 봤을 때 하필 왜 이 시점이 있을까? 명태균 씨가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을 때 자신이 구속되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하겠다. 엄포를 네, 놓고 네.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명태균 씨 관련된 보도가 이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관련된 증거들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사실상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사의 결과들이 앞으로 주요 정치인들의 혐의 여부와 굉장히 깊은 관련들이 나타나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이런 진술들과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이제 민주당에서 최근 의혹 제기를 했던 그 내용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헌법재판소 취재 기자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위해서 헌재까지 왔다가 9차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요 점이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헌재에서는 국회 측의 증거요지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국회 측의 주장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지금 검찰 측에서
그 진술했던 그 증인들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지금 이런 말들이 지금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증인들이 동일한 진술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하게 헌재에 출석했던 증인들이 예를 들어 검찰 수사 단계 때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할 경우에는 이 검찰 수사 조서, 수사받았던 이 당사자들의 조서를 제시하면서 이들의 수사 단계 때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헌재에선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지시를 하달받은 굉장히 많은 군 관련자들과 경찰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참고인 진술 조서 등이 수사 기록에 많이 다수 편철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의 진술이 이 주요 관련자들의 검찰 단계의 진술 조서의 내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되지 않았냐라고 지금 국회 측에서는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들의 증언 내용이 결국에 증언과 수사 단계 때의 기록이 결국에는 가리키는 곳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7차, 8차 기일부터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그 증언들에 대해서도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이 중간자들의 지시지 않느냐. 이것을 곧 윤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비약할 수는 없다라는 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혹은 여인현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던 지시를 할지라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오늘 국회 측에서는 이 증거 조사를 통해서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회 측이 제출하고 있는 이 증거들을 보면요. 저희가 그동안 이 수많은 변론기일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검찰 조서에 기반한 진술 조서에 있던 내용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문서로 확인된 증거와 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이 직접 출석해서 이야기를 한 이 증언, 둘 중에 헌법재판소는 뭐 어떤 거에 좀 무게를 둘 걸로 보이시나요? 네, 법정하에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당연히 더 중요한 증거로 보게 될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증언 자체, 그 증언의 태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본 증거들과의 관계성을 같이 보게 됩니다. 즉 소위 말해서 그 증언의 내용에 부합할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증거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만한 사정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크게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한마디로 같은 사람이 검찰 조서에서 진술한 것과 증언한 것 중에서는 증언한 것을 법정 증언을 훨씬 더 우월한 당연하게 이것이 더 네. 중요한 가치로 보지만은 결국 그 증언에 믿어서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지 인정할지 여부는 그 증언 외에 나머지 증거들과의 자료들을 교차 대조해가지고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나 정치인 체포 지시 그리고 이제 당시에 국회나 선관위 장악 지시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군 부대가 동원돼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진술 내용들뿐만 아니라 증언 내용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각의 지휘관과 각각의 사병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간부들이 받았던 지시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있는 증언이 더 가치 있는 증언으로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고 또 그렇게 인정되고 그 증거로 사실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와 관련한 이야기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인 국헌문란에 그 사실을 좀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이 해제 결의를 방해하고자 했다라는 점이나 이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다라는 것과 직결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현재 증거조사 때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성원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몇몇 주요 증인들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대 조서 내용과 법정 증언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증거를 더 믿을 것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정 증언 같은 경우에는 이 양 당사자가 또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기 때문에 어떤 증거적 가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정 증언이 더 우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서 때의 내용과 이 법정 증언의 내용이 상이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보통은 법정 증언 내용에 대해서 증거적 가치를 높이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증언 때 이 수사 단계 때 했던 증언 진술의 내용과 이 상당 부분 틀어진 경우에 그렇게 진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이 재판관들에게 설득적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변경된 법정 증언이 증거로서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진술이 변경은 되었는데 그 증언 내용 자체가 앞뒤로 좀 모순이라든지 아니면 그 증언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되기가 좀 어려운 증언 내용일 경우에는 이 법정 증언보다는 또 수사 단계 때의 진술을 믿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로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친족 관계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이 수사 단계 때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당한 성범죄였다라고 증언하다가 이후 법정 절차에 이르러서 증언 내용을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의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때 재판부에서는 진술을 그렇게 번복하게 된 것에는 피고인이나 또 이 친족간이기 때문에 진술을 이 제3자에 의해서 압박을 느껴서 진술을 변경했을, 진술이 회유당했을 가능성을 보면서 수사 단계 때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봐서 유죄를 선고한 예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 증언이 이 검찰 때의 조서와 상당 부분 변경됐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정 증언이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법정 증언으로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됐던 사유가 과연 현재 재판관들을 설득할 만한 사유를 가진 변경이었는지 이 부분을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국회 측의 증거 제시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이 정치인 체포나 구금 시도를 했던 정황에 대한 진술 조서들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을 했고 그 명단에는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 등 15명의 명단이 있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2차 통화 때 한동훈 등 명단을 추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제시한 체포 명단이 일치한다는 것이 이제 국회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가 총 4개가 있다 하면서 좀 증거 능력으로 좀 인정받기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진술 조서에서 체포 명단이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럼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도 조금 더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네, 증거로서의 이 능력 자체는 인정이 될 것인데요. 과연 그 메모가 얼마나 증거적 가치를 지니느냐, 증명력의 부분이 남습니다. 지금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지고 또 메모 또한 마치 작출된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어떤 메모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혹들을 다수 제기하고 있고요. 또 국정원장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도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나 이 증언 내용의 전반적 신빙성 믿을 수 없다라는 증언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측에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조지호 경찰청장 즉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이 다른 인물인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해서도 이 동일한 내용의 명단을 줬다라는 것을 조서로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체포 명단에 대다수 일치한다는 점은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메모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가 아니라 홍장원 전 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그 당시에 어떠한 이 지시 내용을 듣고 여전 사령관, 동일 인물인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러한 명단을 받아서 내가 적은 것이다라는 증언 내용에 좀 힘이 실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일인 아마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이 들었던 명단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증언까지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고 일치된 진술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도 상당 부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있을 10차 변론기일에서
따라서 뭐 다른 증인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에 더 지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 헌재에서는 국회 측의 증거 요지 설명은 종료가 됐고 지금 탄핵 사유에 대한 변론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주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헌법상 어떤 때에도 국회의 권한 침해를 할 수 없다라고 국회 측이 주장을 하고 있고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 일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국회 측에 2시간 그리고 대통령 측에 2시간을 준다라고 했는데 앞서 60분을 또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1시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국회 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상황들은 예. 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거 요지 설명을 60분 동안 하라고 하고 예. 나머지 이제 60분 동안 이제 변론을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각각 60분씩 하라고 했는지는 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거 요지 진술이 각각 60분이 주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지금 핵심적인 주장의 증거에 대한 요지들을 진술한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대책을 파면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회는 5가지 사유를 명확하게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라고 최종적인 변론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경고형 계엄이라거나 아니면 특정 사안에서 쓴 계엄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 국회의 동의를 못 받거나 국회와의 갈등들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계엄이 사실상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다는 것, 즉 어떤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부터 준비됐다는 점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을 존중하고 또 입법부를 존중하고서 통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예전부터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그리고 이제 그거에 준하는 사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절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각 국무위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결국은 군부대를 동원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선관위를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하고자 했다는 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존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서 직에 복귀될 경우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의 비상계엄 자체가 여전히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하는 입장을 봤을 때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변론으로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60분간의 국회 측의 증거 요지 설명은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 이어서 총 양측의 2시간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어서 남은 시간에는 이제 탄핵 사유에 대한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 사유 변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국회 침탈 및 무력화 시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군경을 2,466명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또 국회 무력화를 위한 군 투입이 얼마나 위법적인 것인지 위법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측은 당시 대통령이 대규모 투입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국회 군 투입은 헌법이나 계엄법,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로 변론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국회 측에서 제시했던 이 탄핵 소추안에다가 지금 뭐 각종 증인들의 진술이나 제출됐던 증거들로 좀 살을 붙인 듯한 내용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각각의 증언들마다 어찌 보면 작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가 있느냐, 메모가 언제 작성됐느냐, 그리고 뭐 단어에 대한 단어, 그 용어들, 논란도 있었죠. 인원인지 의원인지 예, 요원인지 예,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예. 됐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애시당초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왜 진행이 됐고 탄핵 소추의 핵심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거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질문들. 애시당초 군부대가 비상계엄 선포된 다음에 헬기까지 타고 긴급하게 국회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왜 갔고 어떤 이유로 갔느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고령 제1호의 제1항에 나와 있는
국회 활동을 중단하고 금지한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에 관한 부분. 포고령도 있고 그 포고령에 부합하는 군과 경찰의 활동도 있고 실제로 군이 이제 본청에 진입하기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를 우리 모두가 봤는데 예.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별로 다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인지 복귀하도록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다시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상계엄의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직에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형태의 군사적인 방식으로의 통치 등을 시도하거나 하는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재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선포하고 군부대나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과거 사결에 대한 과거 사유에 대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통령직 복귀 및 대통령직의 권한에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증거들을 넘어서서 그런 사유들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 변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김성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재판이 왜 시작되었냐를 정리하는 오늘의 그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10차 변론길이 또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됐는데 오늘 모든 걸 정리하고 목요일에 또 증인 신문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지만 그걸 오늘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이 부분을 기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의도에 좀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헌재는 공정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청구인 측이든 피청구인 측이든 이 양측의 어떤 주장에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아마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서 기일 변경 신청의 사유가 상당한지 예.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기존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통상적인 것인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 소환장이나 지금 또 계속 속보가 나오는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인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왜 구인 영장을 발부했을까? 이 부분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서 구인 영장이라는 신병을 구인할 수 있는 영장까지도 재판부는 발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집행을 촉탁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증인신문 기일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평의를 거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신청한 측에서 기일 변경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줄 의무가 이 재판관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일 변경을 할 실익이 있는가, 또 그 기일에 어떤 것을 할 기일인데 이것이 갑작스레 변경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일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헌재에서는 이 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국회 측의 순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대통령 측의 순서로 변경이 될 때 만약에 또 지금 이 오늘 9차 변론길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 왜냐하면 지난 그 8차 변론기일 때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을 얘기를 했었고 오늘 대통령이 갑자기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들은 이석을 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대통령 측의 순서가 왔을 때 뭐 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아까 말씀하신 이석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예. 정리가 됐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출석을 하고자 했다가 바로 돌아가고 당사자가 돌아가고 또 변호사들이 만약에 이제 재판부의 허가 없이 이제 이석을 하는 그런 예. 행동들이 벌어졌다면은 향후의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관련돼서 이제 뭐 총사퇴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추가적인 변론들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사퇴를 만약에 한다.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 소위 말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다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선임되거나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을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자격이 당연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총사퇴를 한 다음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 이제 기일을 더 연장해달라 혹은 연기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할 가능성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무려 8차에 걸린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고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 심들이 진행이 됐는데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변호인이 사퇴하면서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관련돼서 또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퇴 및 변경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그 국민 여러분들도 헌재에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구나라는 그런 사례들을 사실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접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선 좀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현직 변호사로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양측에서, 그러니까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다양한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 내용들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와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지만 본인 또한 법조인이고요. 또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단은 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이 피청구인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우리에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정하게 흘러가는 재판이지 않나라는 불만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재판이라 함은 이 재판관의 결정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만족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재판부를 향해서 정면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된 결정이 아니라 공정한 좀 재판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조금 이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또 헌법 재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현장을 지금 생중계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혹시나 모방해서 어떤 재판 절차에 또 많은 또 국민들이 재판을 받게 될 때 이 재판부의 결정이나 소송 지휘권을 따르지 않는 또 이러한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 재판 과정이 부디 좀 원만하게 잘 끝나기를, 원활하게 끝나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윤곽근 변호사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대리인단에게 일임을 하고 이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오늘 재판 과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이 같은 우려는 비단 이 변호사님 오늘 함께하시는 김 변호사님뿐 아니라 수많은 법조인들 또 수많은 국민들도 함께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국회 측의 탄핵 사유에 대한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통령의 행위는 80년 5월의 신군부와도 유사하다. 당시 대법원은 신군부의 행위를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수치이자 불명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국회 측의 변론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측에 이제 할당된 시간이 각각 2시간씩이었습니다. 예. 자, 국회 측의 증거요지 설명 이후에 현재 탄핵 사유에 대한 변론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2시간이, 그러니까 국회 측에 할당된 2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대통령 측의 같은 그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